오늘 이제 허균 세 번째 시간이에요. 허균 한 명 가지고 좀 너무 많이 한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허균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전문가되는 부분들 있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너무 전문가되어 있는 그런 반면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에서 아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인물이 허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균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허균을 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허균에 대한 책도 좀 읽었고 허균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여행도 좀 다녀보고 저는 이제 사람이 좋아지면 그냥 그 사람이 살았던 그런 공기를 다 같이 좀 호흡하고 싶어서 같이 또 여행도 쭉 하는 편이에요. 근데 발자취를 더듬어서 하다 보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또 그런 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한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다산의 발자취를 더듬다가 그분이 여기 온양 청양 쪽에서 근무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다산 그분이. 그래서 청양 쪽에 있을 때 온양에 봉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제 그 주변에 학자들이랑 만나서 뭐 토의하고 이제 이런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온양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서 뜻밖의 또 좋은 그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또 되게 이제 존경하는 인물 중에 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아주 좀 절친이었던 분 중에 망공 스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망공 스님 들어보세요? 망공 스님 모르세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망공 스님은 우리나라 이제 선불교의 대가예요. 선불교의 대가신데 알다시피 뭐 우리가 조선시대로 오면서 그 불교가 이제 숭유역불 정책에 의해서 억압받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명맥이 좀 끊어져요. 거의 끊어지고 그 선불교 특히 이제 우리가 왜 뭐 대승불교 있고 소승불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불교의 명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망공 스님의 그 스승이었던 경호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선불교를 좀 크게 이제 중흥시키거든요, 다시. 그리고 그분의 수제자가 이제 망공 스님이에요. 망공 스님인데 그 망공 스님은 이제 만해 스님하고 굉장히 절친이었고 나이 차이는 거의 띠동갑이에요. 띠동갑이라 사실은 친구라고 하기에는 옛날에 뭐 향토의 예법에서 본다면 10살 위 정도가 되면 거의 아버지 뻘 삼촌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촌에 의해서는 사실은 그 정도 나이 차가 나면은 무릎 꿇고 절을 한다거나 또는 무릎 꿇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예법에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둘은 워낙 이제 뜻이 통했어요. 그래서 망공 스님이 12살 위고 만해 스님이 12살 아래인데도 친구처럼 아주 잘 어울렸고 망공 스님은 여기 마곡사의 주지로도 계셨어요. 마곡사에. 그래서 그분이 마곡사의 주지로 계실 때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불교를 이제 일본 불교화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거를 일본 놈들이 나중에는 다 이제 일본화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조선 불교계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선 총독이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조선의 대표 이제 주지들 팔분산인가 그때 팔도였으니까 그죠? 팔도의 가장 큰 절의 대표들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조선 총독이 왜 일본 불교와 조선의 불교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불교는 한국 불교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결혼을 하고 못하고. 걔네들은 결혼을 해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그 결혼 인기 순위 탑3 안에 들어가요. 승려가. 왜 그렇게 인기 좋을까요? 일본에서 승려들이.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잖아. 그래서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일본에서는 그 승려들도. 자, 근데 그게 불교의 계율에서 본다면 어떻게 그거는 어쨌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파괴잖아요. 불자 스님들이 결혼 못 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총독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들 있어요. 가만히들 있는데 그때 망공 스님이 불떡 일어나가지고 그 전 총독 데라우치는 그 되게 이제 좀 조선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총독이었었는데 아마 불도의 법에 따라서 무간 지옥에 갔을 것이다. 네 놈도 이런 식으로 그죠? 조선의 불교를 없애려고 하면 너 역시도 그를 눈치 못할 것이다 하면서 주장자 이제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로 책상을 막 두드려가면서 아주 고통을 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뭐 사실 그 일본 그 총독이면 어쨌든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주변에 있던 그 고위 관리들이나 헌병들이 가만히 있었겠지. 붙잡아 가려고 했겠지. 그런데 그래도 그 총독도 미나미 총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잡지 못하게 제지하고 그냥 내비둬라. 그리고 그냥 가시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망공 스님이랑 만해 스님이랑 이제 두 분이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니까 그때 만해 스님은 이제 시무장에 살고 있어요. 성북동에 시무장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서울 아들이 잘 안 나요. 서울에 가면 그 성북동에 시무장이라고 있어요. 그 만해 스님이 말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 참 독보가 복잡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딱히 하나의 직업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만해. 네? 여러분들 뭐로 알고 계세요? 만해 스님. 또 스님자 들어가니까 일단 승려, 그죠? 승려 이렇게 하고 또 시, 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 같은 시들, 그죠? 독립운동가죠. 누구보다도 치열했던 독립운동가예요. 그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지조를 꺾지 않았고 그런 분이죠. 그 시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은 뭐 조금 그 다르게 또 이제 또 말하는 분이 있던데 예전에 이제 그런 일화 중에 하나가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시무장이 성북동이라는 데 가보시면은 그 여기 경복궁이 있다면은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옛날에 그 안에다가 건물을 세워놓고 있었죠. 경복궁 앞에다가 안에다가. 그리고 여기 북한산이 뒤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능선이 하나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게 삼청 터널이라고 혹시 여기 드라이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산 넘어가면 터널이 있어요. 삼청공원이 있고 요 바로 넘어가면 요 뒤쪽으로가 이제 성북동이에요. 이쪽으로 성북동인데 넘자마자 바로 이쪽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시무장이. 그럼 여기는 사실은 산에 가로막혀 가지고 이쪽은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제 시무장도 그분이 만해가 뭐 돈이 있어서 이제 그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워낙 뭐 가난하니까 그분을 이제 그 존경하는 어느 유지가가 독지가가 집을 하나 선물을 해준 거예요. 시무장이라는 집.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기다가 시무장이라는 시무가 아마 소를 찾는다라는 그런 그 불교에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왜 그 소를 찾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비유인데 결국 도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비유를 소를 찾는 과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무장도 아마 그런 의미의 집 이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집이 남향집이었다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전통 가옥들 대부분 남향으로 짓잖아요, 그죠? 햇빛 잘 들기 위해서. 근데 남향으로 짓게 되면 이게 이리로 딱 가는 거예요. 물론 산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마음의 창으로 보면 어때요? 산이야. 마음의 창으로 보면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대청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보면 어때요? 여기 초등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돌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만해 선생님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그분은 정말 뭐 우리가 요즘 찐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진짜 찐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뭐좀 접합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워낙 다양한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이 만해 여기 아까 망공 스님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만해 스님은 여기 성북동에서 넘어와서 아마 지금 인사동 있는 어느 쯤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날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장자는 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만해 스님 그놈은 대발통을 부셨지. 두 분의 대화가 참 이렇게 그때 나누는 대화 보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수준 높은 대화들을 해요. 비유를 섞어가는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들을 하는데 저는 그 읽다 보면 참 찡하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찡해져요. 두 분의 대화가. 그래서 이게 이런 고승들의 이런 대화가 이런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만해 스님에 대한 평점 같은 거 읽다 보면 아마 그런 일화를 좀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쓴 글에 있긴 한데 책을 안 갖고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어쨌든 그 만해 망고 제가 지금 동국사 얘기에다가 지금 얘기가 좀 던져 나갔는데 그 망공스님이 돌을 깨친다고 동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공스님에 대한 만해 스님, 망공스님 그분들에 대한 좀 글을 쓴 게 있어가지고 그때 동국사에서 돌을 깨쳤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문헌으로 봐서 그거를 이제 썼던 기억이 있는데. 다산 스님 발자취 찾다가 동국사에 가니까 거기가 망공 스님의 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구나.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그런 뜻밖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들 데리고 여행 많이 하세요. 여행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산교육 있잖아요, 그죠? 산교육인데 되게 재밌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시인이 쓴 시에 보면은 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고 아이한테 엄마가 그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개나리야, 이거는 진달래야,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개나리 진달래가 뒤에 피어 있거든요. 그거 알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책상에서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식이라는 게 책상머리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관찰하고 경험하고 이런 거 말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위대한 과학자나 어떤 뭐 이런 좀 작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이나 뭐 호기심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호기심 굉장히 중요해요. 시도라는 관찰이에요. 관찰을 잘해요. 관찰을 오랫동안 하면서 저도 우리 꼬맹이라는 책을 보다가 김홍도 얘기 봤는데 그 김홍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관찰하는 그 서당에서 매맞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재밌게 푸는 거예요. 서당에서 매맞는 아이 그림을 보면서 왜 늦었느냐 그러니까 서당에 오는 길에 꾀꼬리가 나무에서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서당이 늦어가지고 춘장한테 회치를 맞았다. 물론 그건 뭐 그림에 대한 그 재밌게 풀어놓은 썰이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뭐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결국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거 보면서 맞아. 관찰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뭘 하나 끈기 있게 관찰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관찰하려고 그러면 애들한테 뭐라 해 혼내지. 쓸데없이 모르게.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허균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허균에 대해서 이제 오늘 홍길동전도 해야 되고 혹시 유재론이랑 읽으셨어요? 유재론 호민론 되게 짧은 글들이잖아요. 논설문 아주 짧은 논설문인데 혹시 유재론 호민론 안 보셨나? 그 유재론은 이 유자가 이제 버릴 유자거든요. 이게 이제 제주자자. 그러니까 인재를 버린다라는 론은 일종의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허균이 쓴 12개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재론이에요. 그 다음에 호민론은 이제 호민은 그 누구를 호민이라고 그래요? 읽어보시는 분들. 누굴 호민이라고 했어요? 별로 이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허균이 예를 들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예를 들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에서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견훤이랑 그다음에 궁예를 예를 들죠. 궁예를 얘기를 해요. 유재론의 핵심은 뭐예요? 어쨌든 국가가 인재를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양반의 조선시대 양반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양반이 있고 그치? 양천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평민들이 있고 여기 천민이 있지만 물론 이 천민은 제가 인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재산. 그럼 양반과 평민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대 7. 3대 7 정도. 초창기에는 이것도 많아요. 양반의 비율이 더 적어요. 물론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은 완전히 역전돼요. 왜 이렇게 양반이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양반들이 열심히 애 낳고 운동했나? 신경 그래서 외람 매직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봐서 하나 갖고 왔었는데 숙종 1690년이에요. 1690년인데 이때 양반 대 평민의 비율은 9대 53대 38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영조 때 오면은 불과 이제 한 30년 후에요. 30년 후의 얘기인데 이 비율이 19대 55대 26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정조 때 이제 한 100년 가까이 흘렀죠. 그럼 37대 57.
없고 이런 식으로 철종 때 보면은 1850년이니까 이제 150년, 160년 정도 흘렀네요. 양반의 비중이 70%예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흐름이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왜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때 어쩌면 숙종 때는 이미 임진왜란 병작을 한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신분제의 동요는 있었죠. 왜냐하면 경복궁에서 노비문서가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의 변화는 이제 요동치고 있었고, 또 이제 상업이 예전보다는 좀 활발해지면서 숙민들 중에서도 좀 부유한, 우리가 박지원의 양반정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부유한 그런 상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양반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이 숙종 이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데는 이 비중은 아마 더 작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당시에 그때 특권층이라고 하는 그 귀족과 성직자들, 그 사람들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혁명이 거의 1800년 정도예요. 1790년 마지막 무렵이니까. 그때는 무려 특권층의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98%가 평균대.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 이전에는 뭐 좀 유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죠? 엄청나게 가난한 98명의 사람들이 2명의 특권층을 떠받드는. 우리 사회는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여러분 잘 아는 뭐 레미제라블 영화로 봤던, 책으로 봤던 보셨을 텐데, 그 레미제라블의 그 배경은 1차 프랑스 혁명 때가 아니에요. 2차 프랑스 혁명은 2차, 3차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800, 15년, 20년 그때 무렵이 배경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뒷얘기. 근데 거기서도 그런 대목 나와요. 보면 그 당시 옛날에 프랑스는 이제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잖아요.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는데 지금 누르지만 예전 프랑이 있어요. 이 프랑 밑에 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으로 해서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얘들도 프랑 밑에 수가 있는데 아마 1프랑이 100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책에 보면 1프랑만 있어도 4인 가족이 저녁을 고기로 실컷 즐길 수가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평민들은 그 바게트 빵 하나를 사는 게 3수였더라고 그래요. 바게트 빵을. 근데 그 평민들은 이제 그런 빵 같은 걸 먹고 지내는데 그 3수가 없어서 빵을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를 해요. 불평등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불평등했어요. 그래서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잖아요. 핍박받는. 그리고 뭐 왜 레미제라블에서도 그 팡테느가 자기 딸 코제트를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쌍이빨도 뽑고 머리카락도 자르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매출까지 내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던 그 당시 평민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귀찮은 모습이죠. 근데 우리 사회도 뭐 예전에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 허균이 살았던 때는 이제 주로 1600년대 벼슬을 할 때가 1594년인가 이제 과거급제를 해요. 그래서 1618년에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기 20년 무렵한 그 남짓한 그 기간에 여기보다는 좀 앞선 시기잖아요. 그러면 뭐 한 7, 80년 정도, 거의 100년 가까이 앞선 시대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은 양반의 비중은 훨씬 더 작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반이 10%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넓게 잡아서 그냥 10%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나머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면제됐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졌으니까 더 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내잖아요. 또 이런 노비들은 다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사실은. 다 양반에 속해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도 역시 세금 안 내요. 내가 재산인데 왜 재산한테 또 세금을 내야 이런 거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50% 사람들이 양반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뭐 삶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혹인이 주목한 거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땅덩어리가 좋은데 이렇게 이런 쪽을 다 버리잖아요. 일단 인재 등용에 있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한정시켜요? 양반만 되잖아요. 물론 평민 중에서도 상업공상이잖아요. 그래서 상업공상 여기서 상업공상 여기 4대부로 나뉘지만 그래도 이 농부들까지도 과거 시험에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요즘처럼 뭐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가능하지 않죠. 이 시절엔 하루 몇 끼 먹어요? 옛날에 몇 끼 먹었어요? 네? 5끼요? 옛날에 2끼 먹었잖아. 하루 2끼. 네? 하루 2끼 먹어. 그러니 언제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언제 서당 가서 돈 내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명목상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 여기에 국한돼요. 그러니 이 10%의 사람을 가지고 인재를 뽑는다라는 게 참 한심한 거죠. 답답하고. 그리고 호규는 이미 봤잖아요. 자기 스승 이다를 보면서 또 자기 친구들 이재영 같은 친구를 보면서 어때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재영은 어땠어요? 자기가 과거 대리 시험 초조하고 합격한 사람들만 6명 정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허균이 볼 때는 이런 서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은 시험 볼 자격조차도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를 갖다 그냥 버리는 꼴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대한 시험을 못 보게 한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혹시? 좀 더 구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태종 이방원 때문이에요.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왜 서울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방원의 제일 정적이 누구였어요?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이 그 이성계의 후계자로 이성계가 부인이 둘이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신정왕후가 왔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자식들 중에 그 뭐 방석이 이방원이가 5째 아들인가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부인에서 낳은 자식들은 아이들이 한참 어리잖아요. 근데 정도전이가 두 번째 부인한테 난 자식 중에 방석이를 태자로 삼잖아요. 그 바람에 이방원이가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자기 형제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고려랑 싸우고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엉뚱하게도 나라는 그 정도전이가 입김 넣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방석이가 세자로 책정이 되잖아요. 책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 왕자회담이 2번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왕자회담 때 바로 제거를 시키죠. 그죠? 정도전을 제일 먼저 죽여요. 근데 정도전이가 서자 출신이에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서자라는 게
북자, 서자의 구별이 없어요. 고려시대. 서자들도 변속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고려시대. 그런데 조선에 와서 이제 태종이 되고 나서 법으로서 서자들을 관리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법을 딱 지정을 해요.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도 그게 딱 똑똑해요. 그리고 개가 한 여자, 자식은 또 관리로 안 된다. 아니 뭐 개가 그럼 진짜 무슨 개 같은 거야. 남자 새끼들은 다 두 번 세 번 가잖아. 지들은 그죠? 근데 여자는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다 버려지고, 그죠? 개가 한 여인의 자식이라서 안 돼, 서얼이라서 안 돼. 그러니 뭐 있겠냐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화경이 볼 때 자기 스승 이달이나 이세영 같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서울 출신들이야. 이거 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야 된다는 그 유죄로 글을 쓴 거예요. 뭐 짧은 글이긴 해도 다 읽기에는 좀 그러니까 각자 따로 읽어보세요. 아주 명문이에요. 정말 명문이고 오늘날에도 딱 맞는 그런 글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어떻습니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등용하는 뭐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몇을 보면 정권에 따라서 정말 그 장관들이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죠? 아, 진짜 그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짜 후퇴를 했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거 반장이 똑똑해야 되잖아요. 결국 반을 이끌어가려면. 근데 반장이 멍청한 놈이 하나 있으면 완전히 망가지죠. 우리가 뭐 우리들의 읽어주신 영웅이나 또 전상훈 선생님이 쓴 우상의 눈물이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우상의 눈물 보셨나요? 책들 별로 즐기지 않는 아는 게 없어.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이상문학상을 받았지만 그게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또 웃기는 하나의 단면이에요. 이게 5학년 교실에서 벌어지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5학년이 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또 5, 6학년 교과서에 또 실려요. 난 그런 거 보면 참 미치겠어요. 이상문학상이 아동문학상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제일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하나인데 이상문학상이 그 배경이 그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필독서로 초등학교 필독서로 지정이 되고 막 그래요.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 참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교육 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동문학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좀 아까 첫번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 책보다도 더 뛰어난 작품이 전상국 선생님의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품도 비슷한 얘기고, 근데 아마 우상의 눈물이 좀 더 앞서 발표됐을 거예요. 앞서 발표됐을 거고, 정말 그 작품 좋아요. 그 작품. 전한국 선생님 소설들이 좋은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이런 책들 한번 좀 보세요. 정말 좋아요.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인자가 벌어지는 그런 현실, 그거를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그림 유죄론이고, 이 호민론, 이거는 뭐 물론 둘 다 호민론이든 유죄론이든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은데, 저는 이 호민론은 정말 우리가 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갖고 오신 좀
여기서 셋으로 나눠서 그래서 항민과 원민과 호민. 허균은 이 호민론에서 그 백성을 세 부류로 나눠요. 세 부류로. 그 부류로 나누고. 그럼 항민은 누구고 원민은 누구고 호민은 누굴까? 항민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로부터 무슨 대접받는 사람일까요? 오늘날의 정치가들도 저는 오늘날의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나누면 딱 맞다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볼 때는 개돼지. 영화 내부자들에서 거기서도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게 다 개돼지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도 뭔가 좀 다른 이슈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 그죠? 그 이번에 뭐 12.3 개헌 때도 그 윤상현이 같은 애 뭐라고 그래요? 야 괜찮아 1년만 지나면 또다시 뽑아줄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인식이 뭐예요? 바로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런 거잖아요. 먹고 사는데 먹이만 던져주면 언제든지 날 지지할 거다라는 거죠. 원민은 항민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내내하는 사람들. 네? 나는 뭐 국민의힘도 좋아, 민주당도 좋아, 뭐 조국혁신당도 좋아, 뭐 무조건 다 좋다 해요. 그냥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그 사회. 독재자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독재자 자기 입맛대로 다 해도 무조건 내내하면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년 전에도 한 시의원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루밍이라는 표 쓰면서 한 놈이 바닷가에서 뛰어내리면 다 따라서 뛰어내릴 거다라는. 그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빈은 여기보다는 좀 낫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 뭔가 불만을 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를 개혁시킬 만한 또 동력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서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 허균이 얘기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여기다라는 거죠. 허균론의 어쨌든 핵심은 군주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해요. 백성. 왜? 백성이 주체가 돼서, 그죠? 나라를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는 힘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백성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아까 얘기로 들은 견훤과 궁예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훤과 궁예가 나왔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 하대로 내려가면은 아주 정치가 문란해지잖아요. 그리고 중앙 왕을 비롯한 중앙 세력들이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의 세력이 강해지죠. 그때 견훤도 원래는 신라의 하급 장교였잖아요. 그러다가 전라도 쪽에 무장으로 파견 나가서 거기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궁예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견훤이나 궁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나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혼란해진 틈을 타가지고 백성들을 그때 자 나라가 혼란해지면은 뭐가 제일 많이 늘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늘어요. 그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사회니까 지방 호족들이 뭐 왕에 대항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백성들의 편이 돼줘요? 그거 아니잖아. 백성들을 옥죄가지고 지 편에 불리는데 힘을 쓰죠. 그러니까 이 원민의 숫자가 증가를 해요. 나라가 혼란해지면. 우리도 오늘은 안 그래요? 뭔가 정부가 잘못하면 시험문 새끼고 욕하면서 정부 탓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란해질수록 원민의 숫자는 늘어나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 앞장서서 쇠를 규합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싸우자, 나가자 이렇게. 그래서 두려할 자는 오로지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전혀 두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뭐 그냥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정도지 아주 두려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민을 도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군주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 또 이거 오늘날도 맞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뭐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때도 그렇고 그런 촛불혁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 백성들의 힘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백성들이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힘을 갖다가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뭐 박근혜 때나 윤석열 때나 이럴 때는 백성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서서 우리 그래서 외치자. 그랬을 때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민론 얘기는 오늘날의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수업할 때도 항상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니들이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 꼭 해줘요. 니들이 똑똑해야 된다. 니들이 호민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항민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항민되면은 그야말로 개돼지축백이 더 받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방송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저당을 지지한다. 그런 방송 본 적 있죠?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자꾸 잘안 보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대구 시장의 상인이라는 대구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요. 대구 시장 말고 제가 봤던 더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는 화웅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아줌마인데 되게 옷차림도 진짜 화려해요. 그런데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당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뒷말이 더 충격적이 있어요. 그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절대적이시네요. 네. 근데 그건 신뢰가 아니죠. 그건 진짜 무지무리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지는 않았어도 교육은 받았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어땠다가.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서대문연구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 독립군들이 어떻게 진짜 일본 놈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그 고문실 가서 보면 진짜 끔찍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진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찾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인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되는데 이게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뭐 이 호민론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호민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 중에 당신이 바로 호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 왜 여러분들이 호민 일일이 다 개개인이 다 호민인 거예요? 이 시절에는 신분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투표만 잘해도 좋은 일꾼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뭐 우리 부산은 25만 원 안 줘도 돼.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나쁜 놈들은 뽑으면 안 되잖아요. 지가 뭔데 부산을 대표해서 뭐 25만 원 안 줘도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그 전날에 또 그저 후원 계좌 올려가지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세상에 나쁜 놈들이 그런 놈들은 정말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각자가 호민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투표권 행사만 잘해도 우리가 그죠?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들 항상 잘하고 제가 특정 정당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물론 싫어하는 정당은 있지만 뭐 제가 특별하게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를 몇 차례 했지만 제 전화로 뽑힌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뭐 유재정 호민과 관련해가지고 뭐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이게 홍길동전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홍길동전의 그 얘기 다 알잖아요, 그죠? 일단 설정 자체가 홍길동이라는 그 캐릭터가 재밌는데 일단 주인공의 그 출신이잖아요. 출신이 뭐예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얼자잖아요, 그죠? 엄마가 종이니까 얼자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균 그동안 공부를 쭉 했으니까 왜 홍길동이라는 신분의 그죠?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는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바로 누구예요? 스승 이단 또는 이재영 같은 친구들. 그죠? 그런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신분제, 유재룡과 같이 엮어서 본다면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허균은 누구보다도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주변 사람들, 시대가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가 바로 홍길동이죠. 그 다음에 홍길동전은 물론 이제 영웅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웅소설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딱 들어맞는 그 인물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보면 홍길동이 이제 그 활동 중에서 뭐가 제일 눈에 띄는 활동이에요? 어떤 율도곡도 예 그거 이제 결말 쪽이고 결말 전에 창가모래를 벌주는 장면 나오죠. 그 활빈당. 그 활빈당 활동이 이 활빈당이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활자가 사활자예요. 가난할 핀자고 무리당 자고 그러면 가난한 무리들을 살리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의미가 활빈당이. 그러니까 뭐 허균이 살았던 그 시대 아까 제가 뭐 양반 그러니까 평민들의 그 비유 같은 거 보여드렸지만 평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허균이 더군다나 살았던 그 시대는 임진왜란이 막
이제 임진왜란 중이거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평민들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그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적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도적 얘기는 뭐 전 내내 보면은 우리가 뭐 제일 성군이다 태평성다라고 알려지는 시대가 언제예요? 보통 조선시대에서 성군 하면 뭐 세종대왕이나 정조 이런 거 있죠. 제가 또 문화가 꽃피던 시절도 정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적의 무리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세금을 이제 평민들이 내잖아요. 내서 세금이 이제 정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 100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로 올라오는 거는 5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관리들이 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정에서도 어때요? 항상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 큰 일이 생기거나 해서 세금이 또 필요하면 결국은 또 밑으로 또 가서 세금 내라고 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아래에서는 또 100을 바쳐야 되고 중간에서 이렇게 떼어먹고 올라오는 건 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법인이 실제로 이제 그 양곡을 운반하는 그 세금을 운반하는 그런 직책을 맡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또 빈틈을 또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 구조 그런 거에 대해서 법인은 이런 탄관오리들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그 활민당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경판본하고 완판본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판본은 서울에서 발행하는 인쇄소에서 아마 허균이 처음 홍길동전을 만들었을 때 경판본이었을 거예요. 이건 비교적 이야기가 깔끔해요. 깔끔하고 분량도 짧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굉장히 좀 풍부해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짧게 언급되고 마는데 여기서 이야기 좀 더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앙지구 지방지구네. 그러니까 여기 지방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때요? 지방 사람들의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었을 때. 그래서 활빈당 활동하는 중에서 보면 탄간놀이들을 벌주는 그런 대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양반의 자제들을 붙잡아서 또 벌주는 대목도 나와요. 네, 양반의 자제들도 거기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먹고 놀면서 뭔가 혜택은 다 누리고 그러니까 양반의 그 높은 관리들의 자식들을 다 붙잡아다가 혼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활빈당 활동 속에서 등장을 하죠. 충분히 허균의 생각이랑 뭐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뒷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처음에 이제 출생과 관련된 게 있고, 두 번째 지금 활동당 활동이 있고, 세 번째로 본다면 허균이 이제 왕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죠, 그죠? 나한테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면은, 예, 그러면은 내가 그냥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조판서 벼슬을 결국 받고 나라를 떠나게 되죠. 자, 그거는 우리가 좀 또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뭐 허균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신분에 대한 굴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자들의 바람도 다 모였겠어요. 면전이지 않았을까요?
면천이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 그러니까 병조판사라는 건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진출에 대한 욕망 같은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아까 얘기한 율도국 얘기예요. 율도국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제가 그때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기도 해요. 허균의 그 세상에 비해서 왜 율도국으로 도피를 했을까? 근데 좀 약간 한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도 또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이해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 왕조가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걔네들은 자주 바뀌어요. 땅덩어리도 크고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데 걔네도 이제 그 유교에서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성혁명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군주가 정치를 너무 파악하게 하고 잘못했을 때 역성이라는 성을 이제 바꾸는 거니까 왕조가 결국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 왕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 같은 거. 근데 허균이 선택한 건 역성혁명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조선이 썩어 빠진 나라였고 구제하기가 힘든 나라였다면 차라리 왕조를 갈아엎어서 흥길동이 왕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왜 만들지 않았을까? 결국은 왕조에 대한 그 충성 그거는 또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왕이라는 건 결국 인정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아쉽기는 해요. 차라리 그냥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다면 그렇게 뒤엎어가지고 새롭게 왕조를 한번 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